굉장히 지금 논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TCFD를 법제화했습니다. 거기에 홍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홍콩도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송준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 그 녹색 채권의 기준, 그게 그린워싱을 막으려고 의무화가 될까? 녹색 채권과 그린워싱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이제 홍콩 쪽인데요. 간단하게 들어가시면은 녹색 채권 시장이 요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뉴스 기사를 보면은 대기업도 그렇고 금융기관에서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막 녹색 채권 몇 억 발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크고 있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고질적인 문제, 그린워싱 문제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린워싱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친환경인 척하는 무늬만 친환경, 가짜 친환경을 의미합니다. 겉 포장은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놓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상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품들을 의미를 하죠. 물론 이제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임팩트홈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린워싱으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녹색 채권 기준이 논의 중인데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해서 그린 라벨을 붙이는 건데 그린워싱이 심화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이런 그린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녹색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FT에 따르면은 기후 투자 쪽 비영리 단체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녹색 채권의 발행액이 5,174억 달러, 약 632조 원으로 2020년도 2,970억 달러, 약 363조 원보다 한 7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일단 녹색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발행자 측에서. 그리고 올해는 1조 달러, 1,22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25년에는 녹색 채권 발행이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자금이 몰리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발행자들이 녹색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통해서 자금 조달도 잘 되니까 발행을 하겠죠?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의 ESG의 환경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자꾸 발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3,500억 유로, 약 47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며 채권을 통해서 얻은 비용들이 이런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지 환경 부분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게 녹색 채권이니까요. 1,300억 유로가 또 기타 환경 목표를 위해서 11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전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이제 독일이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예측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독일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EU가 나선 상태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연료비가 엄청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맥킨지는 각국이 2050년 넷제로 약속을 실현하려면 9조 2천억 달러, 1경 1243조 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수요는 굉장히 높고 공급이 더 필요한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나가기 전에 지금 이 그린워싱과 관련해서도 채권이 아무래도 친환경 채권이면은 녹색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싸죠. 그거를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이제 하는데 그걸 그린 플러스 프리미엄 해가지고 그리니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친환경 채권과 일반 채권 사이에 이 가격대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이제 실효성, 진짜로 녹색이냐, 그리고 희소성 이제 점점 많이 느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되겠죠. 가격 차이가 점점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홍콩이 나옵니다. 홍콩 공항 세 번째 활주로 건설 녹색 채권 맞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홍콩에서 공항에다가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억 달러, 1조 2,200억 원을 조달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이걸 녹색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 공항이 비행기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내뿜는다고 합니다. 뭐 에어포트 트래커라는 데 따르면은 공항은 매년 3개의 석탄 발전소를 합친 것만큼의 탄소 배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 연료를 대체해서 이렇게 넣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큰데 이제 홍콩 공항은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은 기존 공항 옆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세 번째 활주로 통해서도 이제 비행기가 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탄소 배출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공항 문제가 기후 외에도 해양의 중국 흰돌고래 위협하고 있다. 즉 생물 다양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그렇다네요. 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군의 최고 보호 수준, 그러니까 정말 멸종위기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소음이나 대기오염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녹색 채권을 통해서 조달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닉하다는 것이죠. 레크리에이션 파이낸스라는 곳의 이사인 루시 핀슨이 인터뷰 통해서 이런 파괴적인 프로젝트에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전한 그린워싱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항공교통 성장을 지원할 어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간단하게 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TCFD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TCFD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금융과 연관해서 한 공시 기준인데 이 TCFD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영국이 여기 법에 TCFD 공시 기준을 통해서 공시를 하라라고 이렇게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뤘던 미국의 SEC가 기후변화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지금 60일간의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논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TCFD를 법제화했습니다. 거기에 홍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홍콩도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에 한 번씩 등장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녹색 채권 그린워싱 맡기는 의무적 기준부터 EU의 요청.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그린워싱 사례가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임팩트 자산관리라는 곳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니 트리즈 킹카에 따르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인 이니셔티브를 돕기보다는 일반적인 활동에 자금을 대려고 애쓴다. 그런 부적절한 녹색 채권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분명히 환경 친화적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으나 실제 사용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하기 위한 일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린워싱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가짜 녹색 채권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에서요. 그러니까 녹색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채권 이니셔티브 이런 무역기구가 기준이랑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채권의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미국 코네티컷 경영대의 스티브 박 교수는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녹색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가 많이 사라지니까 민간 부분에 맡겨서 관리를 했지만 그린워싱에 당연히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익을 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규제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감독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린워싱 때문에 각 정부와 규제 당국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럽연합 EU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FT에 따르면은 이제 유럽의 녹색 채권 조사관 폴 탕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의무적 기준을 검토하도록 유럽의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탕은 채권 발행자가 녹색 채권의 판매 대금이 유럽의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법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공시와 보고 기준을 개정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환경 쪽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린워싱인데다가 투자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큰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 검증하고 입증하고 제3자를 통해서 검증받고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친환경, 환경 소비 혹은 이제 미닝아웃 소비를 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당연히 그린워싱 하는데 소비하고 싶지 않아 하시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녹색 채권 투자의 임팩트 자산관리의 트리즈 킹카는 의무적인 기준에는 반대를 한다고 또 합니다. 근데 현재 자발적인 기준도 잘 작동하고 있으며 발행 비용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검증이라든지 보고 기준에 맞게 또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 자체는 증가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다음에 혁신을 제안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ESG 자체도 기업들이 비용 때문에 물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을 하죠.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각 기업이 ESG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이 1.5에서 1.7명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담 인력을 세우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용이 그린워싱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법률 회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파트너 에이미 게레스 변호사는 이제 엄격한 제한은 회사들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우리가 탈탄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기준 때문에 그린워싱에 걸리면 오히려 발행자가 곤란하니까 더 좀 걱정하고 우려해서 채권 발행을 더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 채권 기준이 유럽에서 자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무화되어야 하는지 유럽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이 게데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규제가 유연하면 유럽에는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엄격한 요건과 유연성이 적절히 균형을 맞출지는 미지수. 그러니까 사실상 ESG 자체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어떤 경성, 하드로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같은 이런 연성규범, 연성법화, 소프트로우가 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지금 EU에서는 녹색 채권을 두고 이런 하드로, 경성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연성법, 소프트로우를 만들어가지고 경성법 같은 마치 2인분 같은 1인분 이죠. 그 연성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약간 이걸 가지고 지금 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녹색 채권 외에도 이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녹색 채권은 정확하게 그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지속가능 연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과는 달리 그 목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좀 더 유연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물론 당연히 그 지속가능 목표, 자금 조달의 목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좀 유연하게 사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약들이 많이 생깁니다. 금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ICME 같은 경우에 SLB, 지속가능 연계 채권에 대한 핵심 구성 요소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KPI를 만들어라, 지속가능성 성과 목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채권 특성을 좀 명시를 하고, 그리고 사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후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증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녹색 채권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연계 채권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팩트론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녹색 채권 기준과 그린워싱, 의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연성법이냐 경성법이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